남편 김민수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지 30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산더미 같은 빚과 제품에서 울고 있던 어린 딸 김아라뿐이었습니다. 빚쟁이들은 집으로 몰려와 문을 두드리고 집안을 엉망으로 만들며 협박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딸 아라를 데리고 여기저기 숨어다니며 도망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빚을 갚고 작은 재산을 모으고 아라를 강하고 능력 있는 여성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직업을 시작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제야 비로소 평화로운 은퇴를 즐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제 이메일로 도착한 영상 하나가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산산조각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사라졌던 남편 민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한때 제 가정을 무너뜨렸던 여자 이은주가 앉아 있었고 은주의 품에는 제 딸 아라가 있었습니다. 아라는 은주를 향해 따뜻하고 다정하게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라를 위해 새 집을 사줄 계획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거짓과 배신으로 세워진 집은 제가 더 이상 함께하고 싶은 곳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자정, 아라가 남편 정우진과 딸 정소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으며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아라가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안 주무셨어요? 소희가 배고프대요. 아직 안 주무셨으면 뭐 좀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저는 좋은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신발을 신으려는 순간 나이트 스탠드 위에 놓인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무심코 휴대폰을 집어들었더니 오랜 친구 박미영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 만났어. 너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메시지 뒤에는 짧은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을 자세히 보기도 전에 제 손가락이 실수로 화면을 눌러 영상을 재생해버렸습니다. 영상 속에는 늦게까지 일한다고 했던 아라가 다른 여자의 품에 안겨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얼굴이 보였고 그 옆에 앉아있는 남자의 얼굴도 보였습니다. 제 가슴이 졸여오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휴대폰이 제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숨이 가빠오고 가슴을 세게 누르며 간신히 버텼습니다. 시간이 지나 얼굴에 주름이 늘었지만 저는 그 남자를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민수, 제 남편이자 30년 전 빚을 떠안기고 갑작스레 사라졌던 사람. 그리고 그의 옆에는 그가 한때 사랑을 갈구했던 여자 은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더 충격에 빠뜨린 것은 아라가 그들과 너무나도 익숙해 보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마치 이 모든 걸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아라가 문 밖에서 기다리다 제 방 안 움직임이 없자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직 안 주무셨어요? 소희가 배고프다니까요.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제 휴대폰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에는 아라가 은주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는 장면이 멈춰 있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휴대폰을 집어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설명 좀 해줄래? 그리고 저 남자가 내 아빠가 아니라고는 말하지 마. 아라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는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도 최근에야 아빠랑 다시 연락하게 됐어요. 30년이나 지났잖아요. 엄마랑 아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 이제는 저를 좀 빼줘요. 아빠도 그때 어쩔 수 없었다고 했어요. 날 버린 걸 후회하고 있고 이제라도 보상하고 싶대요. 엄마가 화낼 것 뻔해서 말 안 한 거예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 분노는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내가 정말 그 말을 믿는 거니? 내가 잊었니? 내 아빠가 떠난 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동안 제가 쌓아온 희생과 노력은 아라의 눈에 아무런 의미도 없어진 듯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라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아빠한테 뭐라고 요구할 권리도 없어요. 엄마가 그 빚을 갚겠다고 선택한 거잖아요.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제가 알고 있다고 믿었던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사실 저는 딸을 전혀 몰랐던 겁니다. 30년 넘게 키운 딸이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 저는 한 번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아빠보다도 못한 존재였습니다. 나가, 저는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여긴 우리 집이에요. 나가야 할 사람은 엄마죠. 아라는 단호하고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떠날 리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갈 곳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라가 결혼했을 때 저는 제 집을 팔아 그녀의 새 집을 사는데 보탰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집에 함께 살고 있는 거였고, 당시 저는 이미 민수의 빚을 갚느라 모든 저축을 다 써버린 상태였습니다. 아라는 그걸 알고 있었기에 저를 이렇게 쉽게 내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아라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려고 했습니다. 민수가 남긴 결혼 후의 빚은 이미 몇 년 전에 다 갚았고 몇 년 전에 했던 투자가 크게 성공해 이제는 빚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그녀에게 더 큰 집과 새 차까지 사줄 수 있을 만큼 여유가 생겼다는 걸 말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엄마,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아라가 그냥 화가 나서 그런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그제야 사위인 우진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섰습니다. 그는 아라를 힐끔 보며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아라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우리랑 같이 살지 않으면 어디 갈 데가 있겠어. 결국엔 요양원에서 혼자 애롭게 살겠지. 저는 손을 꽉 쥐고 겨우 감정을 억누르며 길게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좋아, 내가 나갈게. 저는 평생을 고생하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손주들과 함께 평온한 노년을 보내리라 생각했는데 결국 모든 것을 망가뜨린 건 무책임한 전 남편과 감사할 줄 모르는 딸이었습니다. 제 인생은 아무도 웃지 않는 잔인한 농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세 사람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제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지 제가 삶의 조각들을 가방에 담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문을 나서려는 순간 아라가 불렀습니다. 엄마. 잠시 동안 제 마음이 악해졌습니다. 저는 돌아설 뻔했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제 딸이니까요.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니까요. 어떤 엄마가 자식을 향한 사랑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겠어요? 혹시나 그녀가 저에게 머물러 달라고 부탁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돌아서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가는 건 상관없는데 아빠한테 가서 귀찮게 하지는 마세요. 막 미소를 지으려던 제 표정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정말 엄마를 이렇게 내보내도 괜찮아요? 뭐가 걱정인데? 엄마가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20만 원 정도일 텐데. 어디 갈 데가 있겠어? 그냥 그 돈을 주는 거야. 아침이면 돌아올걸. 저는 밖에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아라가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제 손에는 헌금 20만 원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매달 연금의 절반은 아라의 집 대출금을 갚는 데 쓰였고 나머지는 식료품과 기본 생활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허름한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5만 원짜리 방은 오래되어 눅눅하고 침대는 조금만 움직여도 삐걱거렸습니다. 잠은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꿈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조각조각 떠올랐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어린 아라를 품에 안고 빚쟁이들에게 조금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절, 잠은 사치였습니다.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3가지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아라가 아직 어렸을 때는 천으로 만든 포대기에 그녀를 업고 일을 했고 그녀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을 만큼 자란 후에서야 비로소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세월을 견디고 민수의 빚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민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아라를 완전히 무시한 채 은행 카드를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건넸습니다. 이 집 제가 살게요. 지금 바로 계약금 결제하고 서류 작성합시다. 그리고 이 집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은 제 집에서 나가달라고 전해주세요. 중개인은 제 단호한 태도와 예상치 못한 재력을 보고 눈을 깜빡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며 물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판매자와 가격 협상을 먼저 해보시는 게 어떠실까요? 그 순간 아라는 비웃으며 나섰습니다. 엄마, 그만 좀 해요. 엄마가 가진 돈이라고는 고작 몇십만 원밖에 없잖아요. 대체 뭘 믿고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포기하세요. 아빠가 이미 이 집 사기로 했다고요. 그녀의 말에 은주도 정말 어린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페트리사, 세월이 이렇게 흘렀는데도 여전히 똑같네요. 항상 이기려고만 하고 채무는 차리느라 바쁘고. 저는 아라에게 제 투자 이야기나 그 투자로 인해 얼마나 큰 수익을 얻었는지, 그리고 제가 이제 그녀의 집 대출금을 더 이상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일부러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민수를 가리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물론 돈 있지. 민수 빚 갚느라 내가 쓴 돈, 한 푼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거든. 이혼하고 싶으면 그 돈부터 갚아. 옆에 서 있던 젊은 중개인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지만 제 편을 들어 말했습니다. 법적으로 이혼하지 않은 상태라면 고객님께서 그동안의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은주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가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당황한 표정으로 민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애원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하는지, 그녀를 위해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 말이죠. 하지만 민수가 입을 열기도 전에 아라는 또다시 나서서 아버지를 변호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 좀 해요. 우리 가족이잖아요. 애 자꾸 돈 이야기를 꺼내요. 한 번만 저를 생각해 줄 순 없어요. 저는 차가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족, 내 머릿속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알아보고 싶구나. 민수는 여전히 최소한의 자존심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은주의 간절한 표정을 보더니 마침내 주머니에서 수표를 꺼내 제게 내밀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이건 1억 원짜리 수표야. 그동안의 보상이라고 생각해줘. 아라는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그 수표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녀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뻔히 보였습니다. 엄마가 수표를 받고 그 돈을 모두 자기에게 다시 지원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겠죠. 하지만 저는 그녀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표를 받아들고 중개인을 향해 말했습니다. 결제 진행하고 계약서 작성합시다. 그리고 민수와 은주를 향해 쏘아붙였습니다. 뭘 그렇게 서 있어요? 내가 직접 쫓아내야 나갈 건가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페트리사, 다음 주에 법원에서 만나서 이혼 정리하자. 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몰랐겠죠. 민수가 사라지고 10년 뒤 저는 이미 법원에 사망 추정을 이유로 이혼 신청을 했다는 사실으로 법적으로 저는 이혼녀가 아니라 가부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대충 고개로 끄덕이며 넘겼습니다. 그와 은주가 떠난 후 아라는 제가 그녀와 대할 의도가 없다는 걸 깨닫고 뒤돌아 나갔습니다. 새 아파트는 풀옵선이었지만 여전히 필요한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저를 도와준 젊은 중개인이 남아 저와 함께 방을 돌아다니며 짐을 풀고 정리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땀에 흠뻑 젖은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 한구석이 지릿했습니다. 그녀는 제 딸과 비슷한 나이였지만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아이를 키웠을까? 저는 그녀에게 연락처를 물어보고 감사의 표시로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하며 스스로만으로도 충분하다며 더 받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포기하고 그녀를 배웅한 뒤 긴 샤워를 하고 새로 산폭신한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매트리스에서 자는 느낌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낡고 불편한 침대에서 잤던 것에 비하면 천국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꿈도 꾸지 않고 깊이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문을 두드리는 요란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문을 부수려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곧장 문을 열지 않고 먼저 도어스코프를 통해 밖을 확인했습니다. 거기에는 아라와 우진, 그리고 손녀 소희가 여러 개의 가방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정말 우리 새 집이에요. 소희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아라는 무릎을 꿇고 소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소희야, 여긴 할머니 집이고 이제부터 우리 집이 될 거야. 하지만 소희는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할머니 싫다고 했잖아. 이제 같이 살아요. 아라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곧 소희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엄마 애동딸이잖아. 엄마 돈은 결국 다 내 거야. 엄마가 이런 큰 집에 혼자 사는 것보단 우리가 같이 사는 게 낫지 않겠어. 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녀의 말에 제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고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제 집 앞에 낯선 사람들이 서성이고 있습니다. 강제로 들어오려는 것 같은데 보안팀을 보내주시고 다시는 이곳에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몇 분 만에 보안팀이 도착했습니다. 문 너머로 아라가 항의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보안팀이 경찰을 부르겠다고 경고하자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가방을 들고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라와 그녀의 가족을 제 삶에서 안전히 지웠습니다. 상상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민수가 자신이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표정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통쾌했으니까요. 물론 그들은 저를 찾아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비가 대문에서 그들을 막았었습니다. 설령 억지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저는 주저없이 경찰을 부르고 불법 침입 혐의로 고소했을 겁니다. 민수는 오랜 세월 동안 그림자 속에 숨어 약간의 돈을 모으며 지냈습니다. 이제 와서 그는 아라에게 의존하며 노후를 보내려 하고 은주에게 평생 갈망하던 합법적인 자리를 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서류상 이미 죽은 사람이었고 그 상태가 뒤집히기 전까지는 집을 사는 것은커녕 사회생활조차 어려울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라가 민수를 위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였습니다. 제가 아라의 집에서 나온 소식은 금세 퍼졌고 옛 이웃들은 그 이야기를 화제로 삼았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아라를 한심한 기생충이라며 비웃었고 여전히 저를 존중하며 연락을 이어가는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상황에 대해 모든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수가 현재 사망 상태라 집을 살 수 없게 되자 아라는 그와 은주를 자신의 집으로 들였다고 했습니다. 제 옛 이웃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자마자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라는 정말 말도 안 돼요. 제 딸이었으면 진작에 인연을 끊었을 거예요. 페트리사,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아라가 없는 셈 치고 사세요. 그게 훨씬 나아요. 저는 마리아에게 괜찮다고 안심시키며 가벼운 대화로 분위기를 풀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라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다니요. 그녀가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는 날이 오겠지만 그땐 이미 너무 늦었을 겁니다. 아라는 몰랐습니다. 민수에게는 여전히 몇 년 전에 개인 대출로 인한 1억 원 가까운 미지불 채무가 있다는 사실으로 그 빚은 법적으로 제가 갚아야 할 의무가 없었고 오랜 세월 동안 잠들어 있던 빚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책임감 있게 그 채권자들에게 연락해 악명 높은 도망자 민수가 다시 나타났다는 사실을 친절히 알려주었습니다. 그 후 변호사를 고용해 제 위원장을 최종적으로 작성했습니다. 제 재산, 저축, 그리고 모든 부동산은 제가 세상을 떠난 후 자선 신탁으로 넘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 재산은 전문적으로 관리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부될 것입니다. 아라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모든 일이 정리된 후
저는 럭셔리 여행 패키지를 예약하고 한 달간 전국을 여행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평생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습니다. 빚을 갚는 데 청춘을 바쳤고 아라를 키웠으며 손녀 소혜를 돌보는 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하며 제 자신을 위한 삶은 단 한 번도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저를 얽매던 모든 것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필요나 기대에 맞춰 살지 않겠다고요. 이제 제 삶은 오직 제 것입니다. 시간과 돈이 제 편이었기에 저는 하고 싶은 일을 모두 했습니다. 전국을 여행하며 아름다운 풍경들을 보았고 삶이 얼마나 강활하고 아름다울 수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제 세상이 작은 가족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함흥기에 접어들면 아라를 돕고 그녀의 삶을 정리해주는 것이 제 역할일 거라 믿었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요. 여행 중 저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배은망덕한 자녀들에게 배신당한 강인한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좌절 대신 자유를 선택했고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즐겼습니다. 3개월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지쳤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여행의 피로가 몸에 쌓였지만 그 모든 경험이 저를 채워줬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건강검진을 예약했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제 자신을 돌볼 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병원에 가는 길에 아라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병원 입구를 가로막으며 다가왔습니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고 주변 사람들이 보든 말든 상관없어 보였습니다. 엄마, 애 아빠 빚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걸 말 안 했어요. 엄마가 아빠 돈 가져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까지 찾아왔다고요. 우진이한테 내가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아빠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냐고요. 그러니까 엄마, 그 1억 원으로 집을 엄마 명의로 돌려놓고 우리 다 같이 여기서 살아요. 그러면 지난 일은 없던 걸로 할게요. 우리 그냥 다 잊고 다시 시작하자고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제 삶에 다시 들어와 제 재산을 재배치하고 모든 걸 없던 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 내 시체를 넘고 가져가 봐라. 알아. 너는 이미 선택했잖아. 너와 민수가 이제 가족이야. 나는 더 이상 너의 엄마가 아니라고 이미 말했어. 저는 한때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딸을 마주하고도 차분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제 분노를 받을 가치조차 없었고 저는 그녀에게 제 에너지를 더 이상 낭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자 순간 흔들리는 듯했습니다. 늘 자신감 넘치고 거만했던 그녀의 태도가 갑자기 금이 가는 게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절대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그녀의 대담함, 잔인한 말들, 배신, 그리고 조종의 불이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제가 용서할 거라고, 모든 싸움 후에도 제가 다시 기어들어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게는 단 하나뿐인 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그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30살이었고 결혼해서 자신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의무를 다했습니다. 그녀의 이기심과 탐욕을 보면 제가 나이가 들어도 그녀가 저를 돌볼 거라는 환상은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희는 울음을 터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더 이상 착한 척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쁜 할머니. 난 할머니가 싫어요. 정말 싫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아라는 급히 소희의 입을 막으며 저를 향해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애가 그냥 어린애잖아요. 저런 말 진심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오기 전에 얼마나 엄마를 보고 싶다고 했는데요. 소희는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울음을 그친 후에도 작은 얼굴에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들은 거짓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아라와 우진의 영향 아래에서 이미 저를 할머니로 보지 않게 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에게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그녀를 달래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인내심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너희에게 내 돈은 단 한 푼도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아라는 뒤돌아가지 않고 갑자기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벌겋게 부어 있었고 저는 그 모습에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무릎을 꿇어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엄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결국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큰일 났어요. 다 망했어요. 아빠가 은주를 데리고 우리 집의 모든 돈을 가지고 도망갔어요. 알렉산더가 말했어요. 돈을 못 돌려놓으면 저랑 이혼하겠다고요. 알고 보니 민수는 채권자가 다시 나타나기 전까지 개과천선한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신이 사업에 성공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는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장담했고 채권자는 그의 자신감과 애모에 속아 며칠의 유예 기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민수가 그런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아라에게 얹혀 살지도 않았겠죠. 결국 채권자는 자신이 또다시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민수는 다시 도망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라는 집이 매일같이 빚쟁이의 방문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민수는 절박해졌습니다. 그는 저를 찾아와 1억 원짜리 수표를 돌려달라고 애걸했습니다. 페트리사, 제발.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지금만 그 돈을 돌려줘. 상황이 안정되면 꼭 갚을게. 민수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낮은 자세로 나왔습니다. 한때 은주와 함께 오만하게 서 있던 그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민수, 내가 생각해 볼게. 대신 무릎 꿇고 사과해. 저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그냥 던진 말이었지만 그는 정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수치심과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은주를 향해 시선을 돌리며 눈썹을 치켜세웠습니다. 은주도 무릎 꿇어야지. 너희가 잘 먹고 잘 사는 동안 나는 너희가 만든 빚을 갚느라 고생했어. 사과 한 번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겠지. 민수는 자존심이 상한 얼굴로 이를 악물었지만 결국 은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은주, 그냥 해, 우리를 위해서. 은주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더니 곧 창백해졌습니다. 그녀의 입술은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저 여자한테 무릎을 꿇어야 해.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무릎 꿇기 싫으면 돈 얘기는 꺼내지도 마. 민수는 턱을 깍물고 은주를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결국 은주는 분노와 굴욕에 눈물을 흘리며 민수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바닥에 엎드린 채로 보면서도 저는 승리감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궁여했습니다. 생각해봤어. 내 대답은 여전히 아니야.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번쩍 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농담이지. 아니,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기억해. 이 빌라는 CCTV로 감시되고 있어. 협박이나 폭력을 쓰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야. 그 돈은 선물이 아니었어. 내가 나에게 떠넘긴 30년의 빚과 고통에 대한 보상이었어. 다시 가져가려 하지 마. 저는 그들을 뒤로 하고 걸어 나왔습니다. 그들의 욕설이 뒤에서 들렸지만 이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제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습니다. 민수는 저에게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자 이번에는 아라를 노렸습니다. 아라는 그가 집금고를 비우고 모든 돈과 기중품을 가지고 사라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다고 생각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조사가 진행되면서 모든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민수와 은주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30년 전처럼요. 더욱 나빴던 것은 민수의 신분이 여전히 법적으로 복구되지 않았기에 그를 추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현금 3천만 원 이상과 기중품, 그리고 아라가 몇 년 동안 모아온 모든 것을 가져갔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라는 결코 가난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더 짜내기 위해 가난한 척했던 것뿐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녀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돈을 돌려놓지 않으면 이혼하겠다. 아라는 결국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때 제가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딸이었지만 이제는 절박함과 수치심으로 가득한 모습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불쌍히 여겼을까요? 잠깐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그녀를 도와준다면 그건 또다시 그녀를 방치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몇 년 후 그녀는 제가 했던 모든 희생을 또다시 잊고 자신이 유리한 대로 등을 돌릴 것이 뻔했습니다. 집에 가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미 말했잖아. 나는 더 이상 내 엄마가 아니야. 아라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다가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아무리 울고 어깨를 떨며 흐느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처는 사과로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의지할 사람이 없던 아라에게 어느 날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소희가 학교에 입학한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익명 기부로 이루어진 기적이었죠. 아라는 그게 제가 한 일이라는 사실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녀에게 그 사실을 밝힐 생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작은 행동이 그녀 안에 새로운 불씨를 짚었는지도 모릅니다. 아라는 아마도 수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술을 끊었고 도박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통스럽게 그녀는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청소, 진열대 정리, 전화 응대 같은 파트타임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그 일들 속에 자부심은 없었지만 다시 자신의 두 발로 서겠다는 조롱한 거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주에 한 번씩 제 우편함에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항상 아라가 보낸 것이었죠. 그녀는 더 이상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다시 가족으로 받아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 편지들은 작은 진심과 사과 그리고 후회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그 편지들을 모두 읽었습니다. 읽고 싶지 않을 때조차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제 안에 있던 분노는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을 지울 수도 없었죠. 하지만 그 고통이 남긴 무게를 내려놓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에게 연락해 제 유언장을 다시 수정했습니다. 별도의 신탁 계좌를 만들어 소희가 대학에 입학한 후 점진적으로 지급될 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지급되도록 하고 철저히 관리되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아라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딸, 소희가 여전히 누려야 할 미래를 위한 것이었죠. 저는 아라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말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녀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제가 했던 모든 일이 단지 분노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다는 걸 이해하길 바랍니다. 어떤 것들은 단순히 실망감에 묻혀있던 사랑에서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저는 이제야 비로소 평화를 얻었습니다. 제 시간은 이제 온전히 제 것입니다. 단순하고 조용하며 기쁨이 가득한 나날들입니다. 아침에는 정원을 가꾸고 주말에는 그림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내킬 때마다 작은 여행을 계획합니다. 이제는 누구를 섬기지도 누구에게 대답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저만을 위한 삶이죠. 제 두 손으로 만들어낸 이 삶의 온화한 위로가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자유롭고 깊이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낍니다.